먼저 숫자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국채 금리의 급등입니다. 2025년 들어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말 3%대 초반이었던 금리가 2025년 하반기 들어 3.5%를 넘나들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정부가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둘째, 시장이 한국 경제의 위험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높은 이자를 주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두 번째, 환율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2025년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300원대에서 1,450원대까지 널뛰기를 반복하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1,400원을 상회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주머니의 구매력이 줄어드는 거죠. 해외여행 가격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수입 식품 가격이 오르는 게 다 환율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외국인 자금의 이탈입니다. 더 중요한 신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2025년 들어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 시장에서 순매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특정 월에는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순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죠. 이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돈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위험하다. 네 번째, 한국은행의 필사적인 개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RP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국고채를 직접 사들이는 단순 매입까지 동원했습니다. RP 매입이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담보로 잡고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처방전이죠. 그런데 2024년부터 이 처방전이 거의 상시적으로 남발되고 있습니다. 국고채 단순 매입은 더 강력한 카드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행이 직접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겁니다. 시장에 직접 현금을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건 사실상의 양적 완화입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PF의 시한폭탄입니다. 이 모든 불안의 근원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자료를 종합하면 2025년 기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20조 원 상상이 가시나요? 이 거대한 부실 덩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건설사 몇 개가 무너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심지어 제1금융권은행까지 연쇄적으로 충격을 받으며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흔들리고 외국인은 도망가고 중앙은행은 필사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조 원짜리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시간을 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불안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금리와 환율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금리는 한국은행이 조절하는 거고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정해지는 거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둘은 생각보다 훨씬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 1위험 프리미엄의 동시 상승,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오른다는 건 시장이 한국 경제 전체의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미국에서 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국에 투자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채를 사면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하죠.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다시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때 두 가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첫째, 금리 리스크.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한국 정부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둘째, 환율 리스크. 1년 뒤에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원화를 달러로 바꿀 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1,400원의 달러를 샀는데 1년 뒤에 1,500원이 됐다면 환차손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이 위험하다면 높은 금리를 주든지 아니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을 감수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지. 그래서 위험 프리미엄이 동시에 반영됩니다. 금리로 반영되거나 환율 하락거나 약세로 반영되거나 혹은 둘 다로 반영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연결고리 이 자본 유출의 악순환. 금리와 환율의 동반 상승은
자본 유출을 가속화시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단계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과 주식을 팝니다. 2단계 받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갑니다. 3단계 원화 수요는 줄고 달러 수요는 늘어나니 환율이 오릅니다. 원화 약세. 4단계 환율이 오르자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도 불안해져서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5단계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는 더 오릅니다. 6단계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자 더 많은 자금이 이탈합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연결고리 3중앙은행의 딜레마. 한국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복잡합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살려야 할까요?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외국인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 금리의 매력이 떨어지니까요.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달러를 팔아야 할까요? 하지만 외환 보유고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정 쓸 수 없는 탄약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불을 끄기 위해 RP 매입과 국고채 매입을 선택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당장의 불안을 진정시키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역설 돈을 풀었는데 왜 금리가 오를까? 시장의 스마트머니,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행의 이런 필사적인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기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저렇게 인위적으로 돈을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부가 썩어가고 있구나. 결국 한국은행의 정책은 시장의 안도감이 아닌 더 깊은 불안감과 의심을 심어준 셈입니다. 그 불안감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금리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의 메커니즘입니다. 금리와 환율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한국 경제는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는 걸까요? 왜 그들은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빠져나가고 기회가 오기 전에 미리 들어올까요? 정보의 차이, 돈의 차이, 아니면 그냥 운이 좋은 걸까요? 정답은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차이일 뉴스가 아닌 데이터를 본다.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동결, 환율 1,400원 돌파, 코스피 2,500선 붕괴 같은 헤드라인을 보고 반응하죠.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원본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은행이 RP 매입 규모를 늘린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일반인들은 하느니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헤지펀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RP 매입 규모가 전월 대비 50% 증가했다. 이건 단순한 계절적 요인이 아니다. 무언가 시스템적 문제가 있다는 신호다.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중 어디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당장 PF 익스포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정보를 보지만 해석의 깊이가 다릅니다. 차이 이속도가 다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알고리즘 트레이딩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한국에서 채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몇 초 만에 전 세계 트레이딩 데스크에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 뉴스를 보고 나서야 오늘 금리가 올랐네 하고 인지합니다. 이미 시장은 몇 시간 전에 움직였습니다. 이 시간 차이가 수익률의 차이를 만듭니다. 차이 3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개인 투자자는 감정에 흔들립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하겠지. 정부가 뭔가 하겠지 같은 희망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리스크 한도가 정해져 있고 손절 기준이 명확하며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5%를 돌파하면 포지션의 30%를 청산한다. 이런 식의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감정과 무관하게 실행됩니다. 외국인 매도의 진짜 의미. 그렇다면 2025년 외국인들의 순매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한국 경제가 안 좋아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신호들을 포착했을 겁니다. PF 부실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다는 판단, 한국은행의 개입이 구조적 해결책이 아닌 시간 벌기라는 인식,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의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책 신뢰도 하락,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순매도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외국인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읽고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매일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 COS에서는
실시간 금리와 통화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숫자들입니다. 외국인들이 3개월 연속 순매도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RP 매입 규모가 급증한다면 그건 단순한 유동성 공급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보는 습관, 이것이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금리와 환율이 동시에 흔들리며 경제 위기로 이어진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미국의 2022년 금리 인상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 연준은 제로금리와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인플레이션이 89%까지 치솟자 2022년부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0%대에서 5%대까지 끌어올렸죠. 결과는 달러 가치 급등, 달러 인덱스 110 돌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1%대에서 4%대로 급등,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같은 부작용까지 발생했습니다. 핵심 교훈 미국처럼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도 급격한 금리 변동은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기축통화도 없는 한국은 훨씬 더 취약합니다. 사례 2. 일본의 1990년대 구조적 위기. 1980년대 후반 부동산 버블이 극에 달했던 일본. 1990년대 버블이 꺼지자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은행 시스템에 쌓인 부실 채권이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담보 가치가 사라졌지만 일본 정부는 이 부실을 제때 정리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버텼습니다. 결과는 잃어버린 30년. 엔화는 80엔대에서 120엔대로 약세 전환. 금리는 제로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핵심 교훈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실은 빨리 도려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20조 원 규모의 PF 부실을 안고 있는 한국은 일본 케이스에 더 가깝습니다. 빨리 정리할 것인가? 유동성 공급으로 시간을 벌 것인가? 지금이 갈림길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RP 매입, 국고채 매입은 일본이 1990년대에 했던 선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400-900 지금 당신이 확인해야 할 5가지 계기판.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한 불안이나 낙관 대신 구체적인 지표로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운전할 때 계기판을 보듯이 경제에도 계기판이 필요합니다. 1번 계기판 10년물 국채금리 현재 3%대 중반 경고 수준 3.8% 돌파 첫 번째 경고등 4.0% 근접 본격적 자본 유출 방어 자산 비중 확대 필요 확인 방법 한국은행 ECOS 주요 경제 포털 채권 섹션 2번 계기판 원달러 환율 현재 1,400원대 등락 경고 수준 1,450원 돌파 자본 유출 가속화 1,500원 근접 국제 신뢰 크게 흔들림 외환 보유고 방어 한계 확인 방법 매일 아침 체크 네이버 다음 메인 화면 3번 계기판 외환 보유고 현재 약 4,300억 달러 경고 수준 월 100억 달러 이상 감소주의 단계 월 200억 달러 이상 감소 위험 단계 확인 방법 한국은행 매월 초 보도자료 4번 계기판 외국인 순매수 동향 경고 수준 3개월 연속 순매도 구조적 문제 감지 월 5조 원 이상 순매도 패닉 수준 확인 방법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메일 공개 5번 계기판 PF 대출 연체율 주의 전체 평균이 아닌 취약업권저축은행 증권사 수치 경고 수준 취약업권 10% 돌파 내부 폭탄 임계점 대형 건설사 워크아웃 연쇄 도미노 시작 가능 확인 방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경제지 금융 섹션주 1회 900-1000 행동 강령과 희망의 메시지 빨간불이 켜졌다면 5가지 중 3개 이상 위험 신호 포트폴리오 재편 고려 축소 주식 고위험 채권 레버리지 부동산 확대 달러 금 우량 회사채 증가 현금 보유 기회 대기 자금 이건 패닉셀이 아닙니다. 냉정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위기는 파괴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지금의 혼란은 부실 정리 과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PF 구조조정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을 2028년까지 20%로 상향 현재 5% 하는 계획입니다. 이 개혁이 성공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 튼튼한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당신의 계기판을 켜두십시오. 운전자는 계기판을 보며 운전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드린 5가지 계기판을
책상 위에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주기적으로 체크하십시오. 금리는, 환율은, 외국인은, 외환 보유고는, PF는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앞서 있는 겁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입니다. 준비의 시작은 정확한 정보와 냉정한 판단입니다. 2026년 어떤 파도가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기판을 보는 사람은 파도를 피하거나 타는 법을 압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항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